그녀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에 대해 쓴 글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퇴근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책의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에 투명 망토를 두른 것 같았다고 그녀는 썼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세상이 언제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썼다. 그럴 때면 벌어진 상처로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고. 그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더 가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렇게 썼다. 나는 그녀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녀의 언어가 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경험을 했다. 나도 더 가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책을 읽다가 내 생각과 감정을 설명해주는 문장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린 밑줄을 긋거나 그 페이지에 기퉁이를 접어두기도 하는데요. 고 박완서 작가는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 독자가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은 그게 명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읽을 당시의 마음 상태에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긋는다는 건 오늘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주목하고 있는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순간에 밑줄을 긋고 싶은 하루였나요? 누군가는 반짝거리는 햇빛과 시원한 바람, 초록이 주는 생기와 희망의 밑줄을 그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슬픔과 알 수 없는 외로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밑줄을 그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오늘이 서로 다르듯 똑같은 책도 밑줄을 어떤 문장에 그었느냐에 따라 나만의 책으로 재탄생합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색으로 밑줄 그은 문장을 꺼내어 놓고 마음이 문장과 닿았던 그 순간에 대해 마주 앉아 얘기 나누고 싶은 오늘입니다.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정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정임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함정임 작가님은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광장으로 가는 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이야기 떨어지는 가면, 아주 사소한 중독, 버스 지나가다, 내 마음의 푸른 눈,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산문집과 동화, 번역서를 펴내셨고요. 현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출간하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길인가요? 네.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등단하신 지 올해로 30년 되신 거죠? 네, 아. 1990년 1월 1일이니까. 아, 그쵸. 신춘문예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네. 비상 상황에 맞게 조용하면서도 치열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치열하게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네,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영상 강의, 줌, 화상 실시간.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정말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세계인 것 같아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멈추고 그만두고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들. 돌아보기 아득하지만 돌아서서 바라보자니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길 하나. 나 있다. 이 길은 데뷔작인 광장으로 가는 길로 시작된 길이겠죠? 네. 네. 데뷔할 때 기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게 제가 생애 첫 소설이었거든요. 이게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또 소설 창작이나 문학 동아리를 해본 적이 없이 그게 이제 길이 됐어요. 제목은 광장으로 가는 길. 네. 그래서 제가 쓴 거라기보다 제가 살았던 대학 캠퍼스 그러니까 1984년부터 87년까지가 제가 학교에 다닌 시절인데 그런 87년 체제 속에서 가장 뜨겁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광장으로 가는 길이 된 거죠. 처음 써보신 소설이 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읽으면서 네. 한국 소설을 한 1년 반 동안 읽으시고 에디터로 읽으면서 네.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역시 독서가 가장 좋은 그거 같아요. 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단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평판에 신경 쓰고 스스로 검열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문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형태나 장르, 제도권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졌으며 이번 소설은 그런 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어서 봤어요. 데뷔 당시에 어떤 검열을 스스로 하셨는지 말씀해 이 기사, 네, 저도 봤는데요. 네. 한 가지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워낙 기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딱 떼어서 들어가니까 또 그걸 수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 온 길들이 이제 31년 차가 됐는데요. 등단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는 제가 5군데 동시 당선이 한 작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됐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평판에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문예지 기자였고 이후에 또 문예지 에디터면서 작가세계 문학상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 작가나 아니면 지망생이 한 무대에서 이렇게 작품을 펼치는 그런 꿈으로 만든 게 작가세계 문학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이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작품을 이제 이렇게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제가 소설 수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훅 하고 20대 중반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 데뷔 당시에서 원치 않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자기 검열로 돌아왔고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학 예술에 대한 그런 자유로운 실험적인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읽히지 않는 소설들을 썼죠. 당시에 너무 일찍.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셨어요, 쭉.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데뷔하시기 전에도 문학 현장에 계셨던
네, 제가 88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했죠. 87년 6월 항쟁을 네. 광장에서 보내고 네. 얼떨결에 그리고 졸업해서 이제 그 대학 시절에 4년 동안의 광장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이 한국 소설 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됐어요. 저는 외국 문학도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프랑스 문학 해독하는 데 보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국 현장 소설이나 문학을 전혀 모르는 채로 졸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문예지, 한국 문예지 기자가 되니까 엄청난 기회였죠. 네. 학교였고.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작가님의 소설집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2015년 소설집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후에 5년 만에 선보이는 9번째 소설집입니다. 단편 10편이 실려 있는데요. 표제작을 제목으로 하는 소설은 없고요. 이 제목은 소설집 마지막에 실린 작품 영도라는 소설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제목을 정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이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그 표제작을 한다면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스페인 여행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설집을 수록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지금 수록된 작품들 발표부터 해서 뭔가 형태나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맡기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흐름, 시간의 흐름 이런 것 속에서 그 순간에 맺히는 것이 다가오면 그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결정적이라는 것에도 또 의미 부여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 속에서 제가 품어왔던 것이 결국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서는 작가의 말에 소설이라는 것은 추모 이외에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2015년 3월에 출간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여전히 추모이고 애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그것을 해체하거나 소멸시키면서 그 흐름 속에 빛과 이 어떤 공기, 바람처럼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몇몇 고유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외로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롤랑 바르뜨고 저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30년의 흐름을 되새겨 보니까 역시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네.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대한 것을 지금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놓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소설집 전체 구성이 독특한데 중간 지점에 브릿지처럼 고원이라는 짧은 소설이 등장하고 앞뒤로 사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구성인지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지 가볍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브릿지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삶이 그대로 이제 우리 소설을 쓰지만 삶하고 소설이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도 만지고 싶고 시간을 시간이 아니라 그런 걸 볼 때 어떤 형태를 갖게 하는 구조, 스타일을 생각을 하는데 브릿지예요. 그야말로. 앞과 뒤를 이어주는 짧게. 네. 마디 같은. 네. 그래서 앞에 소설들과 뒷소설들이 이제 결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 휴지기로 그러면서 건너가기도 하고 멈추어 서 있기도 하는 네, 그런 것이면서
제목이 고원에서거든요. 제가 초단편이라는 형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어요. 꽁뜨부터 해서 뭐 짧은 소설, 요즘엔 초단편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래서 초단편 양식이랑 중편 소설 양식을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초단편으로서 지금 많이 우리 쓰잖아요. 네. 뭐 한 페이지짜리도 쓰고 네. 뭐 5페이지짜리도 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초단편에 대한 좀 현장적인 네, 그런 의미도 여기다 살짝 넣어봤어요. 네. 네. 아, 네.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확 되네요. 소설집 맨 처음에 실린 순간순간들과 세 번째 소설인 순정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서울 수유리 파란 대문 감나무집을 배경으로 하고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의 말에 쓰신 걸 보면 수유동 감나무집의 고 박희복 어르신과 고 오순남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적으셨던데요. 이 작품 쓰시게 된 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저녁 식사가 끝난 뒤라는 이전 소설집의 표제작은 추모의 형식인데 이제 피 선생님은 박완서 선생님과의 아주 오랜 인연으로 추모를 못한 그것을 유해에 당한 것을 이제 소설의 형식으로 쓴 게 저녁 식사가 끝난 뒤인데요. 거기에도 이 두 분이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썼는데 우리 이제 소설가들은 유무형의 그 이름들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렵죠. 네, 어떤 이름을 만나면 소개를 받거나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또는 지금 10대, 20대들과 만났거나 외국인을 두고 만났을 때 이 이름은 소설로 꼭 쓰고 싶다. 네. 이후에 내가 언제는 쓸 거야. 이 이름을 녹여서 그런 이름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본래 그 사람의 성정, 캐릭터와는 어긋나지만 그 이름을 그야말로 이렇게 오마주하고 싶은 그리고 자꾸 불러주고 싶은 그런 이름이 있어서 이 두 분은 제가 2005년부터 뵌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우리가 소설로 아무리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의 드라마틱한 곡절들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거느리고 있어서 이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따라가 보는 거 그리고 아주 조금만 터치만 해도 잘라서 편편히 소설이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소설을 쓰는 이 소설집을 묶는 과정 그리고 순정의 영역 같은 경우는 순남 씨를 저는 순정이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괴팍하시고 황해도 출신이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못 볼 만큼 개성적인 분이지만 그걸 다 이렇게 추려내고 보면 너무나 순정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핵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오마주 또는 뭐 소설로 우리가 바칠 수 있다면 삶을 뭔가 우리가 밥상을 차리듯이 디저트를 차리듯이 뭔가 이렇게 바쳐드릴 수 있다면 다른 아무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시점이었고 제가 소설의 마지막을 쓰는 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빈자리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제가 9월호에 발표를 했어요. 2019년 9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10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설과 이 한 사람의 생이 같이 이렇게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것이 문학하는 사람 또는 소설을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소설로 숨쉬고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자면 요란하지 않고 소소하면서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행위구나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글쓰기라는 작업이 되게 좋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직업이 독특합니다. 세상을 떠난 노부부가 살던 빈집을 관리하는데요. 소설집에 실린 대부분의 소설들에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떠나는 여정과 남기고 간 자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여행이라는 제목의 소설은 애도를 미리 해버린 사람의 글이라는 점이 독특했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애도의 소설이기도 하고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으로 애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세월호 이전부터 작가는 본질적으로 애도 행위이죠. 네. 삶이라는 것은 밝은 쪽은 우리가 안 써도 얼마든지 충만하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을 어떤 형식으로 dying, 눈을 감았느냐 이 부분을 더 떠나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약돌까지도 우리가 그런 어떤 태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인정 소설가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인물에게 어떤 미션을 줄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직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그 상태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같은 경우 빈집 관리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전에는 곡두라는 소설집을 출간을 했어요. 거기는 2009년에 출간을 했는데 2005년부터 9년 그 사이에는 제가 거의 존엄사에 대한 소설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생의 끝 지점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쪽으로 벌써 그때 거의 제가 엄마를 이제 스페인 여행의 그 과정이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고령화 현실을 그때 이미 다 겪고 거의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삶을 이렇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국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로서는 가장 우울을 안고 살 정도로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그 인구 절벽으로 와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제 죽을 수도 없는 더디게 죽고 거의 안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닥쳐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구 절벽에서 어떠한 직업군,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보니까 일본은 좀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빈집 관리사들이라는. 그러니까 집을 우리는 아직도 투자 개념으로 갖고 있지만 집이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집이라는 것이 정말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내면서 은행에 돈을 내면서 내 집을 맡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빈집을 관리해주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군이 그러면 죽음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그 빈집 관리사라는 또 청년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애도 방식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미 누군가는 죽어서 그런데 그 사람의 흔적은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인데 빈집 관리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지인들이 애도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공동체로서 애도하는 것보다도 그 청년이 김이라는 청년이 어떤 태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애도로 보았습니다. 네. 소설을 쓰면서 또 읽으면서 저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도를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이번에도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나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해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네. 등단 초기부터 파리, 도쿄 등 해외 도시를 무대로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에서도 마추픽추, 리스본, 디트로이트, 몽소로 등이 등장하고요. 작가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여행지인 거죠. 네. 네.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 제가 파산 도시였는데 여행으로 갈 수는 없겠죠. 다른 곳들이 많으니까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가본 것이고 또 오래 품었던 것들이죠. 네. 소설집 말미에 이제 우찬재 문학평론가님이 쓰신 평론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정임 소설 30년은 곧 소설 쓰기와 여행하기 혹은 여행하며 소설 쓰기와 소설 쓰며 여행하기에 중독됐던 세월의 음표들이다. 작가님에게 뭐 여행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삶이죠. 삶. 네,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보통 명사, 여행하면 떠오르는 보통 그런 행위들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휴가나 즐기러 가는 여행이 절대 아니고 쉬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삶의 일부로 삶의 일부이고 그래서 더 소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역들이 선생님 소설에 풍광을 뭐 낯선 걸 쓰려고 여행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가서 떨궈져 있다 보니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기차게 써왔네요. 네. 그러면 여행을 갔었지만 아직 소설에 쓰지 못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많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도 영도도 그렇고 제가 처음 쓸 때는 그 제목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설집을 묶으면서 열어줬어요. 해방을 시켜줬어요. 너는 너대로 가라. 네 이름을 가져라. 그렇게 갔어요. 우리는 조금 위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발된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소설이든 작품을 쓸 때. 그런데 몇 해 동안 제가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초고속 열차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제가 불발된 제목만 거느리고 한두 문장 썼던 제목 중에 알래스카가 있어요. 네. 네. 물론 가봤죠. 네, 가봤고, 가보지 못한 장소? 가보고 싶은 장소. 없는 것 같아요. 가게 되면 가는 거.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이나 쉼이나 뭐 그런 걸로 다니시는 의미가 아니셔가지고 서울이요. 파리요. 부산이요. 뭐 이런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소설집 마지막에 실린 영도라는 작품에는 영도 출신의 아버지를 애도하는 기주와 그의 친구 제인 그리고 그들과 연관이 있는 포르투갈 파두 아티스트 조안나가 등장합니다. 작가 생활 30년이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소설인데요. 왜냐하면 소설 속에 그 소설의 주인공인 H소설가가 그동안 쓴 작가의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그동안 실제로 작가의 말에 써왔던 내용이신 거죠. 네, 이걸 이 작품에 이렇게 훑어보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우린 마감에 쫓기니까 항상 뭔가 단편소설 양식에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이제 그 플롯적으로 기둥 역할을, 이정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설이라는 경계 자체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주가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애도를 못한 상태예요. 이 소설에서는. 그러면서 이 조아나라는 그 리스본에서 만난 리스본에서 만났지만 이제 포르투에서 이렇게 기주하고 이제 영도로 오버랩돼서 결국 영도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인데
그러면 부산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여행 소설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치가 서사적인 장치로 좀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소설을 쓰고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게 삶이고 그게 문학인 경지가 되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문학행위고 소설로 수렴이 되고 맞아. 먹는 것도 소설로 수렴이 되고 네.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 삶의 그 새로운 지점들이 패러다임들이 그대로 그것을 착안을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띄었을 때 네. 아주 훌륭한 플롯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물단지처럼 USB 파일을 전달해 줬을 뿐인데, 그리고 그 미션을 조금만 줬을 뿐인데 이렇게 판도라 상자처럼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계속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이렇게 엮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팁을 하나 들은 것 같아요. 네. 글쓰기 팁을 네. 네, 들은 기분이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언젠가 글쓰기가 바뀔 때 한번 네, 생각이 맞아요. 날 것 같아요. 우찬재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작가님의 글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H의 글쓰기는 한없이 낮은 신면으로 강림한다는 점에서 영도의 글쓰기를 지향한다. 여기서의 영도는 온도의 영도이고요. 또 샤먼 이야기꾼에 의한 들린 곡두풀이이자 영매의 교감을 중시하는 풍경첩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도의 글쓰기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실력 영자 그림 도자를 쓰고요. 그리고 아울러 예전에는 전령도로 불렸던 부산 영도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들이운 채 생의 근원적인 그림자를 낚으려 한다는 점에서 영도의 글쓰기다. 여기서의 영도는 그림자형 섬도자를 씁니다. 이런 평이 소설 말미에 실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거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이 우찬재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 사실은 제 소설집에 이렇게 문학평론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의 관례이고 그렇게 이제 한국 문학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가로 데뷔하는 그 지점, 그리고 문예직 작가세계 문학상을 만들고 그러했을 때의 그 출발점에서 같이 있었던 선배, 바로 같이 문학장에 있었던 선배가 이제 우찬재 선생님이세요. 되게 오랫동안 오래되죠. 30년 네. 저의 문학 여정이 우찬재 선생님은 33년 차 문학 비평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프랑스 문학도에서 한국 문학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이 비평가 소설가가 바로 이제 우찬재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소설 연구에서는 또 같이 이런저런 걸 해왔어요. 박경윤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주 가볍게 우정의 발문 그냥 뭐 여기에 막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 부여하고 해부할 그런 거보다 그냥 한두 페이지 우정의 발문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30년을 다 훑어주셨네요. 모든 걸 제가 번역한 것까지 다 네. 훑으시고 심지어는 영도에 그 제가 쓰지 않은 그 작가의 말 전문을 다 컬렉션으로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30년 이상을 문학장에서 함께 해온다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인연이구나. 그렇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따뜻하죠. 네, 부럽습니다. 이 순간. 네.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네. 해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도의 글쓰기를 지향한다. 이건 바르트의 그 영도의 글쓰기거든요. 그냥 아무런 글쓰기가 아니라 라이팅이 아니라 우리 소설가들이 쓰는 그런 에크리투르다. 근데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가는 그거거든요. 다 내려놓는, 다 벗어버리는. 그래서 이 그림자 영도, 그 영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그냥 우리에게는 그 영도다리의 영도지. 네. 부산하면 영도다리가 네네. 있지 네. 생각을 했지. 이게 절영도에서 그림자를 끊는, 네. 끊을 절자가 생략이 돼서 20세기 당영근의 어떤 소설부터 절영도가 영도로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건데 이제 부산에 가서 그림자 섬이 영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역시 문화평론가는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쫙 네. 끌어서 그물을 네, 하신 것 같네요. 아, 네. 작가들은 보통 혼자서 쓰는 행위로 문학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문학 활동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학 공동체 미필담을 이끌고 계시고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레지던스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한국 소설 현장으로 어느 날 이렇게 쑥 디밀어져서 들어온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소설을 쓸 수 있는 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너무나 가까이에서 확인되는 이런 젊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저는 그렇게 해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의 그 씨앗처럼 그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부산에 가니까 우리가 공기처럼 이렇게 누리는, 서울에서 누리는 것이 다른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깜짝 놀란 눈으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과 또 그들의 그 열망, 열정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10여 년부터 만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부필 그리고 나눌 담, 네, 대화 담, 서사담. 그래서 같이 읽고 쓰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얻는 금전적인 조금의 그런 것들을 뭐 숙소를 조금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교회에 10일째 내는 것처럼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지던스도 지금 좀 과장된 건데요. 여름과 겨울에 그러니까 한 달에 3일 정도 2박 3일이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론 제 사비를 주는 거죠.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최초로 그거를 시도를 하고 했던 게 이제 지금 원주에 있는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문화 창작관이에요. 그것에 이제 주춧돌 역할을 했었는데 연희 창작통도 있고 증평회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가장 작가세계문학상도 그때 만든 것처럼 가장 지원이 절실한 것은 지망생들 그리고 지금 막 데뷔한 시인 작가들에게 그냥 꿈처럼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아무 조건 없이 열쇠를 건네받아서 저는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어디를 가면 당신에게 묵을 수 있는 그러나 뭐 이렇게 큰 호텔은 아니지만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년 전부터 사실은 그 레지던스를 계속 제가 이제 20대부터 그런 것들을 외국 작가들을 초청하고 해외 나가서 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작가들이 몇 년씩 살고 계속 돌아가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봤을 땐 너무 충격이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은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서 국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미시적으로 잘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 에디터까지 네. 그런 거예요. 애정이 정말 있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네. 나 아닌 이제
이제 네네. 다 누가 와서 네, 왔다가 다른 살짝 사람. 왔다 가는 거죠.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시작하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 생각이세요? 네, 스페인 여행에서 네. 일부분. 네. 네. 그러면 함정임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여행. 사람이 무엇을 기다릴 때 내용은 대개 희망 쪽이다. 그러나 오동나무 꽃이 필 때 나에게 찾아온 기다림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엄마가 위중해졌다는 기별과 동시에 나는 대기 상태에 놓였다. 기다림으로 패닉 상태에 이르면 언덕을 내려와 식물원으로 내달렸다. 레바논 삼나무에게 가는 것이었다. 나무는 두 팔로 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 자리에서 400년 이상을 살아온 고목이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헤아릴 수 없었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나는 레바논 삼나무의 삶에서 추억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고목의 등을 기대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엄마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좋은 추억도 나쁜 기억도 감쪽같이 삭제된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식물원의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급기야 오동나무 보라색 꽃이 활짝 피었다. 문제는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난 몇 년간 매일 엄마의 부음을 생각했다. 최초로 엄마의 부음을 생각해야 했을 때 눈물의 둑이 터진 듯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엄마의 부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일상이 되었다. 엄마의 부음을 생각하며 엄마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고 편안히 잠드시라 귀에 노래를 속삭여 주었다. 몇 번은 진짜 부음을 준비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까지 갔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엄마의 부음이 내 가슴을 지나갔고 나는 어느 경우에도 눈물 따위 흘리지 않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1분에 맞춰달라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한 2단락 정도까지 가야 오롯이 이 어떤 마음의 정리이면서 이제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세상이 다 놓여나는 거죠. 그리고 단단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랑하는 어떤 대목들이 있지만 이건 특히나 정말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인데요. 요즘 뭐 푹 빠져서 지내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너무 빠져 살고 있죠. 어떤 것에? 요즘에 코로나 상태로 이제 그 초유의 어떤 여러 형태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그 5월 5일 이후에 이제 일반 독자들을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9년 차 파리를 드나들고 파리 책을 쓰고 12년 차 때 파리 책을 쓰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나 이제 소설이나 문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그 층위로 파리를 만나고 또 소개하고 쓰고 했는데 다시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파리를 가지고 소설을 뭐랄까요? 일반 독자들에게 이제 파리도 같이 얘기하고 소설도 얘기하는 것이어서 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원서로도 읽었고 직접적으로 찾아다녔던 곳들인데 또 다시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나려면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또 되밟게 돼서 파리와 또 다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연애 같네요. 정말 연애. 끝나지 않는 연애. 네. 계속 새로운 모습이 네. 보이고 뭐 그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정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최진영 작가 만나는 거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하고 해가 지는 곳에서도 그렇고 참 그래서 익숙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냥 굉장히 정갈했어요. 군더더기 없고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정인 작가님과 함께 지금 만나요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함정인 작가님 보내드리고 2부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줄여서 작수치.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게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는 바로 식물입니다. 류시은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류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시은 작가님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나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나무들이 초록초록하고 꽃들도 피어나고 산책하다가 멈춰서서 이렇게 자꾸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는데요. 류시은 작가님은 이른바 식물 덕후로 이 자리에 네. 모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일단? 식물들에게 좋은 계절인 만큼 식덕들에게도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식물들 성장이 빨라지면서 물을 많이 먹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시중 들고 분갈이도 하고 또 틈틈이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분양받은 베고니아가 네. 집에 도착해서 분갈이를 6개 해주고 왔어요. 오늘도 사랑을 네. 듬뿍 두고 오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의 식물 사랑은 당선 소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나무 올리브와 어린 식물들, 책상 위의 씨앗 유칼립투스 나나에게도 기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적으셨었는데 네. 이 유칼립투스 나나가 그 소설의 나나. 네. 그쵸? 함께 살고 있는 반려식물들 소개해 주신다면. 예, 그때 말했던 올리브 나무들은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유칼립투스 나나 씨앗은 파종을 그해 했는데 뿌리파리 공격을 받아서 초록별로 갔습니다.
그 밖에 뭐 제가 작수치 섭외를 받고 화분 개수를 세어봤는데요. 네. 조그만한 화분들이 약 70여 개 정도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복작복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식물원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식물에 깊게 빠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한 가지 계기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닌데요. 네. 그중에 예전에 제가 이케아에 갔다가 네. 제 얼굴보다 큰 조화 이파리 한 장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인테리어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이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장식용 정도로 사왔는데 온라인 인터넷에서 베란다에서 그 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네. 그게 그 몬스테라라는 이름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저는 열대지방의 밀림 같은 데서나 자라는 건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키운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 작은 모종 하나를 드리고 근데 또 그게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좁아져서 분갈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어요. 네. 그래서 큰 화분을 사고 흙을 사고 그러다 보니 또 예쁜 식물들 눈에 들어와서 식물 드리고 또 그 식물이 커서 화분 사고 흙 사고 또 식물 사고 흙 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70여 종의 식물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반려동물은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네.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들은 초록동산으로 떠났다고. 네. 그러면 이 밖에 식덕들의 세계에서 또 다른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그 식물이 죽었을 때 쓰는 그런 용어도 아직 뭐 통일돼 있는 듯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초록동산이라는 표현도 그 동산이라는 말이 마을 부근에 있는 산이나 언덕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쓴 적은 있지만 언젠가부터 좀 그 단어가 인간 중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화분에서 보통 키우는 식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출신지를 찾아보면 열대우림, 사막, 고산지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 조금 자유롭게 이 말도 좀 많이 쓰시는 표현이긴 한데 초록별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상상하는 초록별에는 좀 인간이 없고 네. 그들을 괴롭히는 인간도 없고 저도 없고 그냥 그런 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죠. 초록별이 훨씬 더 좋네요. 듣기에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 중심의 말인 것 같아요. 초록동산은. 네. 그렇다면 류시은 작가님의 식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반려식물들을 보다가 문득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노. 죽어가던 식물도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노. 밤을 새워 글을 쓴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 물을 준다. 예스. 소설을 완성했을 때보다 꽃을 피웠을 때 더 성취감을 느낀다. 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반려식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공평하다. 노. 공평하지 않나요? 이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네. 그 공평할 수가 없듯이 그렇죠. 이 수많은 식물들에 대한 마음도 네. 그때그때 제각각 감정이 제각각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미안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식물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문장에서 우리 스태프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꽃사진 찍는 거 너무 이해되고 그 피어나는 꽃을 보면은 너무 장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 예전엔 없던 마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웃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작가님은? 그런.
정말 그렇습니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 예, 기특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쭤보신 부분에서 사실 꽃을 피우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꾸는 식물들 중에 말씀드린 건데요. 꽃을 피우는 건 식물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네. 그 꽃을 피우는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꽃이 폈을 때 성취감이라기보다는 함께 뭐 기뻐하는 감정에 더 가깝고 아까 소설 완성 얘기를 하셨는데 소설을 완성하는 일은 내가 그냥 하는 일. 제가 피우는 꽃.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취감에 더 가까운 감정이다. 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꽃은 그 식물이 피우는 거지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소설은 내가 쓰는 거니까. 제가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 네네, 그렇죠. 네. 초록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네. 죽어가는 화초를 살려내는 기적의 손이라는 거 하던데 맞나요? 예, 초록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직 저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전혀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 그냥 노력하는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식물 등도 켜주고 가습기도 틀어주고 뭐 선풍기도 틀어주고 저희 베란다가 앞쪽 창문은 남서쪽이고 뒤쪽 창문은 북동쪽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햇빛이 좀 애매하게 들어오거든요. 아침 해가 북쪽에서 훨씬 쨍하게 들어오고 한창 해가 많이 들어와야 될 정오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좀 해질녘. 오후가 될 쯤에 해가 좀 네. 또 앞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네. 화분을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보냈다가 하는 그런 뭐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식물 관련 팟캐스트도 듣고 책도 좀 찾아보면서 초록선에 가까워지려고 그냥 노력하는 정도입니다. 그 식물들의 일조량을 네. 자세하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태양 에너지. 식물에게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볕 좋은 곳에 이제 놓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 식물과 함께하면서 온 삶의 변화 이런 거. 이제 식물로 인해 하루아침에 규칙적이게 되지는 또 않더라고요. 네. 제가 워낙 야행성이 없어서.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제가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편이었는데 네. 화분에 이거를 물을 주려면 베란다나 욕실 같은 데서 물을 줘야 좀 흠뻑 제대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분을 욕실로 옮기고 베란다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어떨 때 이렇게 만보기를 재보면 2, 3천 부도 되더라고요. 정말요? 집 안에서만? 예, 집 안에서만 그렇게 걷게 되고 네. 은근히 그게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또 창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쬐게 돼서 약간 좀 많이 얼굴이 탔다.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지만 마치 집 네. 밖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을 피우거나 새 잎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식물을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올리브 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을 거의 똑같은 화분에 담아서 똑같이 물 주고 같은 장소에 나란히 두고 같은 날 영양제 주고 거의 2년간 똑같이 환경에서 키웠어요. 네. 근데 지난 겨울에 그중 한 아이만 잎을 우수수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나무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진 찍어서 뭐 여쭤봐도 뭐 죽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슬픈 마음을 넘어서 왜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키웠는데 어떻게 얘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에 그냥 그런 상태지만 네. 겨울 내내 똑같이
마치 그 전처럼 물을 주고 네. 거의 죽은 듯 보이는 나무에 그 살아있는 올리브와 똑같이 그 전처럼 물 주고 뭐 통풍 그때그때 시켜주고 같은 자리에 나란히 여전히 두고 그렇게 키웠는데 올해 좀 봄 돼서 약간 연두색 이파리가 쭈루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동안 이제 식물을 키우는 일을 하는 동안 굉장히 기쁘고 좀 나름 벅차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왜 그런 일을 그 아이만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 나무의 안식년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좀 그런가요? 꽃을 피우고 잎을 돋고 이거 좀 쉬고 싶다 싶은 정말 안식년이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안식년이라고 이제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나무도 매년 그렇게 하려면. 네. 잘 쉬고 돌아왔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잎이 돋아났더니 너무 신기하고도 기쁘네요. 네. 물이나 온도, 바람, 햇빛 이런 게 식물마다 원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던데 네. 개성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식물과 사람도 잘 어울리는 궁합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과 잘 맞는 식물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제 어떤 식물이 저와 잘 맞다라는 거를 잘 아직 모르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최애 식물을 생각해 보면 저희 최애 식물은 초록별에 있습니다. 아, 초록별로 그러니까 갔구나. 그 빈 화분에 좀 살았던 금송이라는 식물인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 또 다른 금송이 있긴 한데 이게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같은 종이어도 다 다른 성격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식물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은 나무여도 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최애 식물이라고 해서 뭐 소나무를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막상 어렵고 그 최애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이미 초록별에간 이상하게 그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단어를 듣고 그 친구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게 네. 그냥 거리에 나가면 다 같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창가에서 보이는 네 나무가 있었어요. 아, 최애 나무. 네. 똑같이 생긴 느티나무지만 그중에 네. 한 나무가 제 나무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 3년 내내 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련하네요. 네, 순간 들었습니다. 나나라는 소설에도 유칼립투스가 등장하지만 문장 웹진에 발표하셨던 소설 인물과 식물이란 소설에도 여러 식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식물계 헌정소설이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식물에게서 문학적인 영감을 받으시나요? 예, 제가 그 인물과 식물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침엽수였어요. 그러니까 화분에 침엽수들을 키우는데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유난히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화처럼 조화에 물 주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거의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침엽수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분이 또 제가 SNS에서 식물계 SNS에서 본 글이었는데 그 침엽수는 거의 10년쯤 멈춰져 있는 듯 더디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막 무섭게 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울컥하는 마음에 좀 제 처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소설이 인물과 식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유형기라는 용어를 보게 됐어요. 그 유형기라는 시기가 뿌리 성장에 온 힘을 쏟는 시기, 나무가 숲속에. 그래서 자기 안에 뭐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는 그런 저희는 이제 흙 속에 있는 모습들을 모르죠. 못 보고 위에 있는 모습만 자란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흙 속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다지고 있었구나, 뭐 그렇게 그런 영감을 얻기도 했고 또
그 소설에 나오는 일액 현상 같은 경우도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그 몬스테라 뭐들 보면서 일액 현상을 보면서 좀 소설을 쓰다가 얻게 된 뭐 영감이라면 영감이고 네. 그 거의 뭐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그 사이에 뿌리를 그렇게 네. 튼튼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네, 작가님 인물과 식물 소설 읽으면서 식물의 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문장 웹진에서 한번 찾아봐. 많이 읽어주십시오. 네, 찾아보세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식물에 대해서 네. 다룬 책이나 문학 작품 중에서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코너예요. 네. 작가님께서 고른 작품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최근에 임미랑님이 쓰신 네.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라는 책을 골라왔어요. 네. 일단 제목이 지금 여기에 나온 제 마음이고요. 네. 이분이 하시는 임미랑의 식물수다라는 팟캐스트도 굉장히 즐겨 듣고 있고요. 네. 나름 식덕으로서 그분의 팬이라서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류시은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엔 어떤 용기였는지 연핑크색 장미를 피운다는 젠틀 허미언을 데려와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활짝 피어나면 꽃잎이 90장이나 되고 전통적인 장미향을 내는 종류로 알려져 있지요. 놀라운 건 내가 그토록 망가져 있을 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꽃봉오리를 올려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장미에게 계속 물을 줬습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새벽이 오면 테라스로 나가 장미에게 물을 주고 바라봤어요. 다행히 나의 절망이 장미에게 가닿지 않은 모양인지 아니면 그 슬픔을 감싸주려고 더 분발해 꽃봉오리를 올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장미가 피어나 주었다는 사실이 내게 중요했습니다. 요즘 장미가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네. 하죠. 정말 예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 에세이에 이 에세이 정수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골라왔고요. 이런 식물들 때문에 굉장히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뭐 밥을 먹고 뭐 물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같은 시기에 이분이 젠틀 허미언이라는 장미를 들여온 시기에 저도 똑같이 그 영국 장미를 굉장히 고심해서 한 포트를 들여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힘든 시기는 아니었고 좀 흔치 않은 나름의 평온한 네.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들여온 그 같은 장미가 저도 나름 열심히 물을 주고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친구를 두고 굉장히 살뜰하게 돌보기는 했는데 저는 한 송이 피고 해충의 공격을 받아서 그대로 초록별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겨우 몸을 이끌어내서 이거를 물을 주고 굉장히 많은 장미들을 보셨는데 저는 또 나름 흔치 않은 평온한 시기에 또 장미가 그렇게 죽어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기분에 휩싸여서 이 부분을 골라오게 됐어요. 이거 되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장미의 선택이 아닐까요? 예. 힘든 사람 옆에서는 내가 피어나리. 근데 평온한 사람 옆에서 굳이 뭐 이런 이상한 그렇습니다. 장미의 선택이었다. 후대게 혼났어요. 장미님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류시은 작가님 소설 중에서 식물에게 영감을 받아 완성한 작품 중에 아끼는 문장 또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엽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류시은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묘 때는 성장이 멎은 듯 더디게 크다가 10년쯤 지나면 화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란다는 침엽수의 특성을 어디선가 읽은 날 소영은 2년생 서양 측백나무 한 그루를 집에 들였다. 나무젓가락을 흙에 푹 꽂아둔 것 같은 볼품없는 이 아이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정말이냐? 너도 10년만 버티면 노지의 위압적인 거목처럼 무섭게 솟아오를 수 있는 거냐? 창문 사이로 불어든 바람에 여린 가지와 뾰족한 잎들이 반응하듯 살랑살랑 흔들렸고 주변 공기가 맑고 서늘하게 바뀌었다. 소영은 눈앞에 펼쳐진 낯선 공간을 가만히 내다보았다. 사람이 사라진 깊은 숲속, 부드러운 흙에 발을 밟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로지 빛과 물과 바람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하는 나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예쁜 말을 해주면 잘 자란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식물과 아직 대화를 하는 경지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식물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말을 건넬 때 이산화탄소를 뭐 코와 입으로 배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식물에게 좋은 작용을 하고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네. 또 음악을 들려주면 그 어떤 음파가 성장을 자극하고 식물에게 그런 감지 기능이 있다는 그 연구자들의 말을 책에서 본 적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면 뭐 다른 조건은 충분하게 이미 채워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자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쵸. 추측을 하게 되는 그쵸. 것이지요. 식물과 예. 대화를 할 정도면 예. 기본적인 옵션은 모두 다 갖춰진 잘 자랄 수밖에 없는. 네,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러면서 화분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화분을 계속 죽이고 또 다시 사오고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작가님께서 권해주고 싶은 식물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스킨답서스랑 스파티필름이랑 개운죽 같은 이 친구들이 쨍한 빛이 없어도 그리고 또 흙이 없이 물병에 이제 흙을 다 털어서 수경재배라고 하거든요. 네. 물병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좀 잘 자라는, 무탈이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일단 추천은 해드리는데요. 네. 근데 진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화원이나 꽃시장 같은 데 가셔서 네. 자신의 눈에 제일 예뻐 보이는 식물,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식물, 그런 식물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이나 애정이나 뭐 이 아이만큼은 절대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오래 함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식물을 추천해드리기보다는 네. 정말 쏙 마음에 드는 식물을 들여와서 정성을 쏟아부는 것.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식물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모든 동식물과 네. 모든 삼라만상의 관계 모두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품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여름 후에 이제 네. 단편 한 편이 네. 나올 예정이고요. 개간지 여름 후에 어느 예. 개간지? 학산문학이라고 네. 단편 한 편이 나올 계획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마감을 하셨나요? 마감 진짜 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본 계획이 있다면. 저도 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좀 신작들을 많이 써보고 싶다는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네. 단계입니다. 네. 류시은 작가님의 앞으로 발표하실 모든 소설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식물 덕후로 나오신 만큼 네. 나에게 식물이란 땡땡이다. 이거 정의 내려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식물이란 친구다. 아, 친구. 이게 그냥 주변에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SNS에 뭐 올릴 때도 친구라는 표현을 좀 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네. 내가 보살피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보살피는 네. 느낌도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들었어요. 아유,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이제 훌륭하신 가드너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작품을 읽다 보면 굉장한 식덕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신데 걔 좀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살짝 민망하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웠고 네. 최진영 작가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다고 해서 팟캐스트를 좀 들어봤는데 낚시, 사진, 관상용 새우, 고양이 그리고 저까지 식물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코너 제목을 생각해 보면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전했다. 수상하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수상한 네. 취미생활은 네. 약간 없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수상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수상한 걸 말 찾아볼게요. 못할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네. 저희도 섭외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예, 앞으로 애써 보겠습니다. 수배요? 섭외. 네. 수배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류시온 작가님과 작수치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